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고 박순자 여사님의 며느리 김은영님 되시나요? 국민은행 강남지점입니다. 계좌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는데요. 방문 가능하신가요? 저는 무심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계좌 정리 정도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의 계좌가 한 개 있습니다. 금액이 22억 3,2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며느리 김은영님으로 단독 지정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22억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입금 내역이 있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학대당했습니다. 그런데 22억이라니요?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4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한테는 아깝다. 서울대 나온 우리 아들이 지방대 나온 애를 데려오다니. 에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3박 4일 제주도 일정을 시어머니가 2박 3일로 줄이셨습니다. 신혼살림도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배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낳으면 좀 봐주마. 딸 낳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우리 집안은 3대 독자란 말이야. 하지만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은커녕 병원에서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낳은 주제에 산후조리원은 무슨.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최악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 넘게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팔자 없어서 우리 아들 망쳤다. 내가 복도 없는 년이 우리 집안에 와서 재수를 다 빼놨어. 그런 시어머니가 왜 제게 22억을 남기셨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1995년 봄,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31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저는 지방사립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당시 초임 월급이 120만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95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은 우리 집안 재산이야. 며느리가 번 돈은 시댁 돈이란 말이야. 내 돈은 내 몫으로 따로 모아라. 그게 며느리 돌이야. 남편은 그때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 50만 원, 저희 월세 30만 원, 공과금 20만 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8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1997년 가을,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자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타박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나 때는 바칠하다가 애 낳고 다음날 또 바칠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1998년 2월 딸을 낳았습니다. 제왕절개였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라며? 쯧쯧. 다음엔 아들 낳아라. 며느리 책임이야. 남편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무역 사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대주셨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1998년 IMF가 왔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 빚 갚는 데 다 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액땜이야. 내가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 꼴이 됐어. 내가 복도 없는 년이 우리 집안에 와서 재수를 다 빼놨단 말이야. 차라리 미혼모 데려오는 게 나았어. 남편은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소주 한 병씩 마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2,5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의류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로 번 돈 500만 원을 전부 남편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또 망했습니다. 이번엔 빚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2005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학식에 오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손녀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안 3대 독자가 끊겼어. 그해 여름 저는 다시 취직했습니다. 작은 광고회사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월급은 1995년과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생활비 5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 딸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엄마 닮아서 복도 없을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시집은 잘 가야 해. 2015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대출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카드 현금 서비스로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먹여서 병 걸렸다. 며느리가 음식을 잘못해서 남편이 병에 걸리는 거야. 다 내 탓이야. 남편은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퇴와 지각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6년 초에 또 잘렸습니다. 이번엔 예고 없는 해고였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참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늙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힘든 인생 사셨어.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2024년 3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머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남의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왔습니다. 딸도 학원에서 급히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밤 9시쯤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내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삐 소리가 났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밤 9시 23분 시어머니는 7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이웃 아줌마들, 성당 신자들, 옛날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절반도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효부상 줘야 해요. 30년 시어머니 모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 복 많으세요. 순자 씨가 복 받아서 좋은 며느리 만났어요. 효부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버텼을 뿐입니다. 그게 효부인가요? 학대당하면서도 참은 게 효부인가요? 3일장을 치렀습니다. 발인은 3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원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개나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1995년 결혼 후 줄곧 같이 살았습니다. 29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4월 초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를 싫어하셨습니다. 방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1990년대 스타일의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은 거의 없었습니다. 20년, 20년 된 옷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식 삼성 애니콜이었습니다. 까만색 폴더폰이었습니다. 배터리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스타일의 보자기였습니다. 안에는 헝겊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옷 같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먼지 쌓인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는 잠긴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4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낡은 물건들이 30년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이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4월 20일 토요일 저는 국민은행 강남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은행원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은행원이 프린트한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A4 용지로 무려 25장이었습니다. 1995년 4월부터 매달 300만원씩 입금되었네요. 30년이면 원금만 10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합쳐서 현재 잔액이 22억 3,247만 원입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4월 1일 첫 입금 300만 원. 입금자명은 주식회사 대성건설 박순자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1995년 5월 1일 입금 300만 원. 세 번째 페이지 6월 1일 입금 300만 원. 25페이지 전부 똑같았습니다. 매달 1일 정확히 3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회사에 다니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집에만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성건설. 1985년 설립된 중견건설사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딩을 지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꽤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IMF 때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직원 3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사가 1998년에 망했는데 입금은 2024년 2월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회사가 없는데도 입금이 된 겁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성건설의 옛 직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1990년대 대성건설에 다니신 분 찾습니다. 박순자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흘 뒤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박순자 부장님 아시나요? 저 당시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연락주세요. 저는 그분과 통화했습니다. 김철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72이셨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하셨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5월 1일 저는 김철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분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박순자 부장님 며느리시라고요? 김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아니, 박 부장님이 시어머니셨다고요? 세상 참 좁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장이셨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요, 박 부장님은 전설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실세였습니다. 총무부장이셨는데 당시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1990년대에 5천만 원이면 엄청난 거였죠. 웬만한 이사급 연봉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으셨다고요? 회사 부장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건설 자재 구매 협상, 하청업체 계약 전부 박 부장님이 담당하셨어요. 남자 임원들도 박 부장님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제게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자존심 때문이었죠. 박 부장님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사업 시작했는데 계속 실패만 했어요. 1997년쯤이었나? 중국 무역 사업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망했죠. 빚이 2억까지 늘어났어요. 2억이요? 제가 알기론 5천만 원이었는데요.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억이었어요. 박 부장님이 전부 갚아주셨어요. 회사에서 긴급 대출도 받으시고 개인 적금도 깨시고 전부 아들 빚 갚는데 쓰셨어요. 아들이 알까봐, 며느리가 알까봐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숨기신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남편 빚을 시어머니가 다 갚으신 건가요? 그렇죠.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님은 정말 아들 바라기였어요. 아들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걸 숨기셨던 거예요. 아들 자존심 상할까봐요. 김 선생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998년 IMF 때 대성건설이 부도났죠. 박 부장님 퇴직금이 3억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55이셨는데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전부 아들 사업 정리하는데 쓰셨어요. 두 번째 사업 실패한 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인가? 그것도 박 부장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퇴직금 3억을 전부 아들한테 쓰신 건가요? 네. 그리고 55 나이에 재취업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제 동생이 작은 건설사 운영하거든요. 거기 총무이사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언제였나요? 1999년 초였을 거예요. 김 선생님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월급이 450만 원이었어요. 그때로선 괜찮은 월급이었죠. 박 부장님은 거기서 2015년까지 일하셨어요. 16년 동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16년 동안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매일 아침 9시에 나가시고 저녁 6시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경로당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회사에 출근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55 나이에 재취업해서 70까지 일하셨으니까요. 월급 4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어딘가로 보내시고 150만 원으로 생활하셨대요. 제 동생한테 들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3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온 거였구나. 시어머니는 16년 동안 매달 300만 원을 제 이름으로 저축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게. 김 선생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왜 저를 학대하면서도 제 이름으로 저축을 하신 걸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4자리 숫자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315. 틀렸습니다. 남편 생일 522.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415. 틀렸습니다. 그때 삼성 애니콜이 생각났습니다. 1995년식 폴더폰. 저는 그걸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혹시 복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리기사가 말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어서 위험합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해 볼게요. 다만 데이터 복구는 장담 못합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5월 20일 수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 성공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메모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수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리기사가 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흑백 액정이었습니다. 글자가 깨져 보였습니다. 메모 기능을 열었습니다. 저장된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영이 생일 701204. 제 생일이었습니다. 1970년 12월 4일. 제 생일이 비밀번호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1204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출산한 후 썼던 일기장.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쓴 일기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실패한 사업 때문에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매일 울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장을 시어머니가 몰래 가져가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손녀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25장쯤 되었습니다. 전부 시어머니가 직접 찍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영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내가 떠난 후에야 이 편지를 읽게 될 테니까. 30년 동안 미안했다. 아니, 고마웠다. 둘 다 진심이야. 나는 1950년생이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 전쟁 후유증으로 밥 굶기 일수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중학교만 겨우 졸업했지. 18살에 서울로 올라왔어. 그리고 공장에서 일했다. 봉제 공장이었어. 하루 12시간씩 일했어. 월급은 2만 원이었지. 1968년에 2만 원이면 정말 쥐꼬리만 한 돈이었다. 그때 내 시아버지를 만났어. 공장 관리자였지. 착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1969년에 결혼했지. 그리고 내 남편이 1970년에 태어났어. 내 남편은 무척 똑똑했어. 공부를 정말 잘했지. 나는 아들이 대학 가길 바랐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지. 낮에는 봉제 공장, 밤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 내 시아버지는 1985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 남편이 16살 때였지. 그때부터 난 혼자 아들을 키웠어. 악착같이 일했지. 마침내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무척 많이 울었단다. 기쁨의 눈물이었지. 1985년 나는 대성건설에 늦은 나이에 취직했어. 35살이었어. 총무팀 막내 사원이었지. 하지만 그때부터 승승장구했어. 10년 만에 부장까지 올라갔어. 여자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지.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 1990년대에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 나는 자랑스러웠어. 내 힘으로 성공한 거니까.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어. 1997년이었어. 중국 무역 사업이라고 했어. 나는 2천만 원을 빌려줬어. 하지만 1년 만에 망했지. 빚이 2억이나 됐지. 나는 전부 갚아줬어. 내 적금도 깨고 회사에서 대출도 받았다. 아들이 알면 자존심 상할까봐 비밀로 했어. 며느리인 내가 알면 우리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숨겼고. 1998년 IMF가 왔어. 회사가 망했어.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지. 내 나이 48살이었어. 편하게 살 수 있었지.
하지만 아들이 또 사업을 시작했어. 인터넷 쇼핑몰이었지. 나는 퇴직금을 전부 아들에게 줬어. 그것도 1년 만에 망했어. 나는 재취업해야 했어. 작은 건설사 총무이사로 들어갔어. 월급은 450만 원이었지. 나는 결심했어. 이제부터 번 돈은 며느리 내 이름으로 저축하겠다고. 왜냐고?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라는 걸 알았거든. 내 아들은 무능해. 사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강했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돌보고 나까지 모셨잖아.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키는 기둥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세상은 1990년대에도 여자에게 가혹했지. 내가 돈을 벌면 아들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웠어. 내가 능력 있으면 며느리 내가 무시당할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나는 악한 시어머니, 고집 센 할머니가 됐던 거야. 너를 학대하는 악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지. 그래야 내가 강한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내 아들이 무능해도 내가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매달 300만 원은 내 몫이야.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내가 번 돈의 3분의 1을 너에게 저축해뒀어. 너의 인내에 대한 월급이고 고생에 대한 퇴직금이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너는 내가 낳지 못한 딸이었어.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였어. 시어머니 순자가.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저를 이 가정의 진짜 기둥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편지에는 2015년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015년 65세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금 내역을 보면 2024년 2월까지 계속됐습니다. 퇴직 후 9년 동안도 입금이 된 겁니다.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2015년 이후에 뭘 하셨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시어머니 아세요? 박순자라고. 아, 순자씨요? 사장님이 놀라셨습니다. 그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나요? 네, 모르셨어요? 사장님이 더 놀라셨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여기서 일하셨어요.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 6일 근무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일하셨다고요? 65세부터 73세까지요. 월급은 얼마였어요? 150만 원이었어요.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드렸어요. 순자 씨가 워낙 성실하게 일하셔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 150만 원. 그런데 통장에는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환경미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요. 여기서 야간 청소하셨어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2015년부터 2023년까지요. 월급은 얼마였나요? 100만 원이었어요. 환경미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순자 씨는 마다 않으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편의점 150만 원, 아파트 청소 100만 원, 합계 250만 원. 그런데 통장에는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시어머니는 250만 원 버시고 30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으신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시어머니의 통장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다른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역 신협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돈으로 생활하셨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으로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3만 원, 병원비 5만 원. 합계 23만 원. 남은 돈은 47만 원. 한 달 식비가 47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15,000원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적었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5만 원씩 나간 건 2020년까지였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병원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순자 환자분요? 원장님이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에 당뇨 진단 받으셨어요. 혈당이 많이 높으셨죠. 약 처방해드렸는데 한 번만 받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약값이 부담되셨나 봐요. 원장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당뇨약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몇 번 연락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2022년에는 고혈압도 생기셨어요. 원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위험하다고 입원을 권유했는데 거부하셨어요. 약도 안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값 5만 원을 아끼기 위해 치료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그 5만 원을 제 통장에 넣기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옷장을 다시 봤습니다. 옷이 전부 10년, 20년 된 것들이었습니다. 새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새 옷을 한 벌도 사지 않으셨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만 있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에 김치만 드시고 사셨던 겁니다. 편의점 사장님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매번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가져가셨다고 하셨었는데 분명 식사도 유통기간이 지난 도시락으로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시어머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제때 치료만 받으셨어도 충분히 사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목숨을 아껴가며 제게 매달 300만 원을 입금하셨던 겁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 9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일하시면서요. 6월 5일 시어머니가 일하시던 편의점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님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게 있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큰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순자 씨가 작년에 이거 맡기셨어요. 1년 후에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오늘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 지목은 전답. 면적은 3,300제곱미터. 약 1,000평이었습니다. 소유자는 박순자. 취득일은 1998년 10월 15일. 아파트 분양권도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84제곱미터요. 당첨일은 2022년 3월.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 그리고 편지 2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는 내가 떠난 지 1년 후에 읽게 될 거야.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해뒀거든. 1998년 IMF 때 내가 산 파주 땅 이야기를 할게. 회사에서 퇴직금 3억을 받았잖아. 그중 1억은 내 남편 빚 갚는 데 썼어. 1억은 두 번째 사업 자금으로 줬어. 남은 1억으로 파주 땅을 샀어. 당시 평당 10만 원이었지. 1억으로 1,000평을 샀지. 다들 미쳤다고 했어. IMF 때 땅을 사다니.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 파주는 분명히 발전할 거라고. 서울 근교니까. 26년이 지났어. 2024년 현재 평당 500만 원이야. 1,000평이면 50억이야. GTX가 들어오면 100억도 가능하대. 부동산 중개사한테 들었어. 이건 손녀 대학 등록금이야. 좋은 대학 보내줘. 유학도 보내줘. 우리 손녀 똑똑하잖아. 의대 가고 싶다더라.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줘. 땅을 다 팔 필요는 없어. 3분의 1만 팔아도 20억이야. 손녀 교육비로 충분해.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써. 내 인생도 누려야지.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분양권 이야기야. 2020년 2월 나는 로또를 샀어. 평생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로또 사는 걸 보고 나도 해봤어. 그런데 당첨됐어. 3등이었어. 150만 원. 나는 울었어. 70살에 처음으로 횡재를 한 거야. 그 돈을 모았어. 매달 30만 원씩 저축했어. 내 연금 70만 원 중에서 30만 원씩 빼서.
2년 동안 모았어. 로또 당첨금 150만 원 더해서 총 870만 원. 2022년 3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을 넣었어. 그런데 당첨됐어. 인생 두 번째 횡재였어. 분양가는 6억이었어.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 72살이나 되었는데도 대출을 해줬어. 담보대출이었거든. 파주 땅을 담보로 잡았어. 6억 전액 대출 받았어. 월 250만 원씩 갚아야 해. 20년 동안. 나는 갚을 수 없어. 내가 살아봐야 몇 년 더야. 그러니 내가 갚아야 해. 22억 통장에서 뺐어. 입주는 2025년 6월이야. 시세는 12억이래. 분양가 6억에 샀으니 프리미엄이 6억이야. 내가 벌은 돈이나 마찬가지야. 그 집에서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아줘. 넓은 거실 큰 방 3개, 화장실 2개. 딱 내 가족이 살기 좋은 집이야. 저는 계산기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통장 22억 3천만 원. 파주 토지 50억. 둔촌동 아파트 12억. 총 8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저를 84억짜리 재벌 며느리로 키우셨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게.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2억 통장, 50억 토지, 12억 아파트,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까지 전부요. 남편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야. 딸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였어? 의대 가고 싶다고 한 번 말했는데 할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 나 할머니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했는데.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어떻게 쓰는 게 시어머니의 뜻에 맞을까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평생 일하시면서 번 돈이야. 엄마 이름으로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힘든 여성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1990년대에 여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가장 원하시던 일일 거예요. 우리는 함께 결정했습니다. 파주 토지 50억 중 20억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0억은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가족이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가족이 실제로 살기로 했습니다. 통장 22억은 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7월 15일 변호사를 만나서 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박순자 여성 리더 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방대 출신 여성 직장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처럼 학벌 때문에 차별받는 여성들을 돕는 거죠. 8월 20일 재단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기본 재산 20억 원. 매년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연 50명 인당 500만 원씩입니다.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9월 1일 첫 장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지방 사립대 출신 여성 직장인, 재직 경력 3년 이상,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였습니다. 이틀 만에 300명이 지원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50명을 선발했습니다. 9월 25일 첫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호텔이었습니다. 50명의 장학생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순자님은 학벌 때문에 평생 차별받으셨습니다. 중졸 학력으로 건설사 부장까지 올라가셨지만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조차 숨기고 사셔야 했습니다. 이 재단은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입니다. 장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울었습니다. 한 장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32살 김민지 씨였습니다. 저도 지방 사립대를 나왔어요. 취업할 때마다 학벌 때문에 떨어졌어요.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월급이 18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3년 차인데 250만 원이에요. MBA를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 덕분에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민지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파주 토지 중 10평을 팔았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 묘지를 이전했습니다. 공원 묘지에서 가족묘로 옮겼습니다. 넓고 햇볕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박순자 1950년부터 2024년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할머니, 강한 여성.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둔촌동 아파트 입주는 20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집입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통장 22억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연 4% 금리입니다. 1년에 8,80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그 돈으로 생활하고 딸 교육비로 쓸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강한 여성으로 현명한 어머니로 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셨던 것처럼요. 저는 어제 혼자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지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995년 결혼식 날부터 2024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까지 3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학대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저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저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채찍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이 가정의 기둥으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시험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성인지, 남편이 무능해도 혼자 버틸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인지,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지 30년 동안 저를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합격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2번이나 해고당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합격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84억을 저축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졸업장이었던 겁니다. 제가 강한 여성으로 졸업했다는 증명서였던 겁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냉정함은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고집은 가르침이었으며 어머니의 침묵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30년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대하셨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약한 며느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여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시댁의 빌부터 사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강한 여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혼자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매일매일 시험하셨던 겁니다. 저를 학대하는 악한 시어머니를 연기하시면서까지 저를 강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강해졌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 가정을 지켜요.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스스로 강한 여성이 되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재단을 통해서 어머니처럼 힘든 여성들을 돕고 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를 키우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나눠줄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소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려고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시부모님도 혹시 침묵 속에 사랑을 감추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매일 잔소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진심으로 대화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보세요. 제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달 300만 원씩 30년 동안 84억이라는 거대한 사랑을 쌓아두셨습니다. 침묵 뒤에 숨겨진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30년 동안 이어진 오해와 침묵의 이야기는 마침내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은 새로운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